초등학생인 A의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A가 B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박민현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자기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너무도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지만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 아이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을 때 부모님의 현명한 대처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인 A의 어머니는 어느 날 학교로부터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학생은 같은 반 B 학생이었습니다. B는 A가 평소 자신을 발로 차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심지어 멍청해서 같이 있기 싫다, 뇌가 없다 와 같은 심한 언어폭력까지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만 들으면 A는 명백한 가해자였고, 실제 학교에서도 A가 B의 다리를 발로 차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A의 말을 믿지 않고 사실상 A를 가해자로 단정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A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A가 B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B는 평소에 A에게 다가와서 이유 없이 툭툭 치거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CCTV 전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저희는 어렵사리 CCTV 전체본을 얻을 수 있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A가 B의 발 뒤꿈치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B의 계속된 괴롭힘에 참다 못해서 이제 그만해 라는 의미로 한 방어적 행동에 가까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어 위협했다는 주장 역시 B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자 저리 안 가? 라는 의미로 손을 들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한 멍청하다라는 발언이나 돌을 던졌다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마폭으로 B 학생을 신고했고, 결과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신중히 검토한 끝에 A에게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괴롭히기 위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상대방 학생의 계속된 도발 그리고 괴롭힘에 대한 방어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첫 번째로 초기 대응은 침착하게, 그리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학교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보여주는 CCTV 영상은 일부 장면만 편집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건에서도 학교는 처음에 A가 B의 발 뒤꿈치를 차거나 손을 올려서 저리 가라고 위협하는 장면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CCTV 전체 영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를 통해서 B가 A의 주위를 맴돌면서 지속적으로 손을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꼭 CCTV와 같은 증거가 없더라도 자녀와 친구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친구들의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아이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자녀는 당황하고 위축되어서 진술을 두서없이 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말하기 쉽습니다. 아이와 차분하게 대화하면서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모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사실관계 정리는 사건 대응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대 학생의 도발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빈도, 기간, 목격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제 내 아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면 맞신고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맞신고가 악용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해 사실이 없는데도 정말 억울하게 신고된 경우, 그리고 편파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방어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대체로 신고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상당히 억울한 경우였고, 학교 측에서도 A를 사실상 가해자로 단정짓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A의 항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방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잘못된 이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부득이 전략적으로 맞신고를 하였고, 이 2가지 신고가 병합하여 전체적인 상황이 객관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미리 서면 의견서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위원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당일에 짧은 시간 동안에 학생과 학부모의 구두 진술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어렵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이 경우는 학교폭력 신고자가 제출하는 의견서 및 증거자료만을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심의가 열리기 전 최소 3일 전까지는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충분히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제출하면 교육청의 간사님이 해당 조사위원님들한테 관련 자료를 미리 공유해 주시기 때문에 심의위원들께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심의 당일의 조사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의에 참석하다 보면 신고 학생 측의 신고 내용만을 보고 공격적이거나 또는 불합리한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반대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견서와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의 경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상세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CCTV 그리고 친구들과의 문자 대화, 목격한 친구들의 확인서 등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야 하고 만약에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작성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하시면 심의위원들이 미리 숙지하고 오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고에만 치우쳐 조사가 진행되기보다는 균형 잡힌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증거가 없거나 진술에 오락가락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야 합니다. 학교 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B는 A가 야, 너 멍청해서 같이 앉아있기 싫어 라고 말했다거나 돌을 던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역시 결정문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해서 B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이처럼 증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만약에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면 A가 억울하게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억울한 학교폭력 신고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대처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